여러분은 나라 없는 서름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우리는 분명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군 복무 체계는 그저 생존을 운에 맡기는 수준이었죠.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 진짜 군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1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시리 베리입니다. 핀란드 국방군 포병대 중사예요. 오늘 아침도 우리 부대의 자존심이라던 5mm 자주포 FH-77BW가 고장났어요. 영하 25도에서 포탑 회전이 멈춰버린 거죠. 이번 달에만 벌써 4번째예요. 매번 같은 문제, 매번 같은 핑계, 부품 노후, 추위, 정비 인력 부족. 저는 더 이상 화낼 기력도 없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이 부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북유럽 최강의 포병대라고 불렸거든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죠. 우리 가족의 전통이었어요. 하지만 작년 겨울 합동훈련에서 우리 장비 2대가 동시에 고장났을 때 에스토니아 부대가 우리 진지를 돌파하는 걸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느낀 무력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오늘 오후 대대장 나르센 중령이 저를 불렀어요. 시리, 국방부에서 새로운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사단 파견이 결정됐고 자네가 현장 운용 담당자로 가게 됐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한국이다. 다음 주 출발이다. 한국이라니. 저는 그 나라에 대해 분단국가라는 것, 경제가 발달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군사 장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나르센 중령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번 기회가 우리 부대에게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현재 장비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로 우리는 끝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날 저녁 핸드폰에서 항공편 예약 확인 메시지가 왔어요. 헬싱키에서 인천까지 15시간의 긴 여행.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 출장도 그냥 형식적인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몇 가지 장비를 보고 보고서를 쓰고 돌아와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 병영 뒤편 눈 덮인 언덕에 앉아 부대 건물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고장 나는 장비, 떨어지는 사기, 흔들리는 신념. 이런 상태로 무엇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요? 짐을 싸면서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젊은 시절 같은 군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나게 돼요. 의무감으로만 가는 출장이지만 어쩐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첫인상은 차가웠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느껴진 건 질서였어요. 사람들이 많은데도 무질서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았어요. 출구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을 찾았어요. 키가 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 실사 책임자 김재현입니다. 그의 첫인상은 기계적이었어요. 정확한 발음의 영어, 일정한 목소리 톤, 불필요한 표정 변화 없는 얼굴. 마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 같았어요. 차에 타는 동안 거의 대화가 없었어요. 김재현 씨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낯선 풍경을 바라봤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핀란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촘촘하고 더 빠르고 더 정확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친 후 김재현 씨가 간단히 말했어요. 내일 오전 9시에 브리핑이 있다고. 장소는 호텔에서 30분 거리라고. 그리고는 명함 하나를 건네주고 사라졌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어봤어요. 분단국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빠른 경제 성장.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제게는 그냥 숫자와 단어의 나열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브리핑 장소에 도착했을 때 김재현 씨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노트북, 프로젝터, 자료집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의 핀란드 실사단이 참석했어요. 김재현 씨의 브리핑이 시작됐어요. K9 자주포에 대한 기술적 설명, 성능 데이터, 운용 현황, 모든 것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저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또 다른 무기 체계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재현 씨가 한 말이 제 뇌리를 때렸어요. 우리는 정확도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전제로 만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달랐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다른 브리핑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김재현 씨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전제. 그래서 모든 설계가 생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랑하려는 확신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확신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실사단 멤버들이 기술적인 질문들을 했지만 김재현 씨의 답변은 항상 간결하고 정확했어요. 과장도 없고 축소도 없었어요. 저는 그를 관찰했어요. 손가락 움직임, 시선 처리, 대답하기 전에 짧은 정적, 모든 것이 계산된 것 같으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이 장비를 잘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김재현 씨에 대해 생각했어요. 첫인상은 기계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분명한 무게가 있었어요. 단순히 판매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지식을 전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은 있었어요. 그는 업무적이었고 저 역시 의무감으로만 여기 와 있었거든요. 신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호텔 주변을 걸어보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지만 질서가 있었고 건물들이 높지만 압박감은 없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장비 테스트에서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김재현 씨가 말한 생존을 전제로 한 설계라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 테스트장에서 제가 보게 될 것이 단순한 장비 성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이라는 것을요. 테스트장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긴장감이었어요. 실제 군사시설에 그 특유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김재현 씨가 저희를 안내하며 오늘 일정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기본 사격 테스트, 두 번째는 기동 사격, 마지막은 혹한 조건 연속 사격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테스트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한 조건이라는 말이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거든요. K9 자주포가 테스트장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대의 F-77BW보다 확실히 더 큰 느낌이었어요. 외관상으로도 더 견고해 보였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쓴 티가 났어요. 첫 번째 사격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25km.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탄도 계산, 자동 조준, 그리고 발사. 모든 과정이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명중했다는 보고가 들려왔을 때 실사단 멤버들이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두 번째 기동 사격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K9과 이동하면서 목표물을 향해 연속으로 3발을 쐈어요. 차체의 흔들림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3발 모두 정확히 명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혹한 조건 연속 사격. 테스트장에 인공적으로 영하 30도 환경을 만들었어요. 냉각 장치들이 가동되면서 주변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1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전사한 날이었어요. 그때도 영하 30도였어요. 합동 훈련 중이었고 아버지의 F-7BW가 갑자기 유압 시스템 고장으로 멈춰섰어요. 포탑이 회전하지 않았고 장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적군 역할을 하던 부대가 기습 공격을 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장비를 수리하려고 했어요. 추위 때문에 손가락이 얼어붙었는데도 계속 시도했어요. 결국 그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어요. 장비 폭발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K9의 테스트가 계속됐어요. 영하 30도 환경에서 첫 번째 발사,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연속으로 발사했는데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장비, 군인을 지켜주는 무기. 테스트가 끝난 후 김재현 씨가 설명했어요. K9는 영하 40도까지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됐다고. 모든 도프 혹한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한국은 겨울이 혹독하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때문에 언제든 실전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장비는 다르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실사단 멤버들도 놀라워했어요.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에 대해 연신 질문을 했어요. 김재현 씨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데이터로 답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니라 실제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답변이었어요. 테스트장을 떠나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우리 부대 장비에 대한 실망, 그리고 K9에 대한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재현 씨가 물었어요. 어떠셨냐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다고. 특히 혹한 조건에서의 성능이 놀라웠다고. 김재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조건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아버지가 이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추운 날에도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번 출장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가 어떤 군대가 되고 싶은지, 어떤 장비로 우리 군인들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김재현 씨라는 사람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장비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서 말이에요. 테스트가 끝난 후 공식 일정은 없었어요. 저는 호텔 로비에 있는 작은 라운지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 생각, K9의 성능, 우리 부대의 현실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때 김재현 씨가 라운지에 들어왔어요. 저를 보고는 조금 망설이다가 다가왔어요. 혼자 앉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물론이라고 답했죠. 김재현 씨가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어요.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상황에서 마주 앉게 된 거였어요. 그는 정장 재킷을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는데 그제서야 좀 더 인간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테스트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특히 혹한 조건에서의 성능에 대해서요. 김재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 조건에서 테스트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 군인들에게 장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존수단이라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 보장은 곧 생명의 위험을 의미한다고. 장비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린 사람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포를 넘어서 사람을 본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무기는 그냥 기계였어요. 성능과 스펙으로만 평가하는 대상이었죠. 하지만 김재현 씨의 말을 들으니 무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재현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K9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운용자의 안전이라고. 자동화를 늘린 이유도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이 일을 하게 됐냐고. 김재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했어요. 자신도 군 복무를 했고 그때 장비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했다고. 좋은 장비가 있으면 군인들이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 순간 저는 김재현 씨를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는 단순한 기술자나 영업사원이 아니었어요. 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동료들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김재현 씨의 진면목이 드러났어요. 그는 기술적인 설명을 할 때도 항상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했어요. 이 기능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군인들의 생존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저는 우리 부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잦은 장비 고장, 떨어지는 사기,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김재현 씨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들어줬어요.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재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기술자로서의 책임이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군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대화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어요. 기술 이야기, 군 생활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신념에 대한 이야기까지. 김재현 씨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라운지를 나서면서 김재현 씨가 말했어요. 내일은 실제 운용부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현장에서 직접 K9을 사용하고 있는 군인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저는 그 제안에 기대감을 느꼈어요. 실제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들이 이 장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말로 믿고 의존할 수 있는 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김재현 씨와의 대화가 저를 많이 바꿔놓았다는 거려.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던 사람이 실제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진정성이 저에게도 전해져서 무너진 신념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현장 방문이 더욱 기대됐어요. 이제는 단순히 장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핀란드 실사단장 에사 라하티가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시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에사는 저를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본국에서 급한 지시가 왔다고. K9 도입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모든 테스트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론을 정하라는 건가요? 에사가 말하기를 유럽 방산업체들의 로비가 있었다고 했어요. 프랑스 네덱스트와 독일 라인메탈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뭘 보든 상관없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에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쇼였다는 건가요? 정말로 공정한 평가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에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유럽 방산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압력을 넣고 있는지,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기술적 평가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시리, 넌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다. 이런 일에 말려들지 마라.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것, 우리 군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포기하라는 건가요? 오후에 김재현 씨와 함께 실제 운용부대를 방문했어요. K9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포병대였어요. 현장에서 만난 한국 군인들은 이 장비에 대해 확신에 찬 평가를 했어요. 고장률이 낮고 정확도가 높고 무엇보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에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제가 정말 본 것을 보고서에 써야 할까? 아니면 에사의 지시를 따라야 할까?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때 김재현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로비에서 잠깐 만날 수 있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내려가서 김재현 씨를 만났어요. 김재현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실사단 내부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김재현 씨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냐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김재현 씨가 말했어요. 자신은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기록되어야 한다고. 언젠가는 그 진실이 의미를 가질 날이 올 거라고.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김재현 씨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로. 에사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로.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사에게 제 결정을 알렸을 때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장비 도입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원칙과 신념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날부터 실사단 내부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에사와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은 저를 압박했고 저는 점점 고립됐어요. 하지만 김재현 씨가 곁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실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도요. 다음 날 일정은 한국군 여성 장교들과의 합동 훈련 참관이었어요. 김재현 씨가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핀란드에서 온 여성 군인으로서 한국의 여성 군인들이 어떻게 복무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 군인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포병처럼 힘든 병과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군 여성 장교 3명이 저희를 맞았어요. 포병대위 이수진, 중위 박민지, 소위 정하은 모두 실제 K9 운용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훈련은 야간 사격 지휘였어요. 이수진 대위가 직접 지휘를 맡았는데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명확한 지시, 정확한 판단, 그리고 부하들의 절대적인 신뢰.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저는 핀란드에서도 여성 장교로서 인정받기 위해 남성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분위기였어요. 두 번째 훈련에서는 박민지 중위가 복잡한 지형에서의 기동 사격을 지휘했어요. 장애물이 많은 구간에서 K9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정확한 사격을 하는 고난도 훈련이었어요. 박민지 중위의 전술 판단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형을 읽는 능력, 상황 판단 속도, 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한 예측까지 제가 남성 동료들에게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간단한 대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수진 대위에게 물었어요. 여성으로서 포병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수진 대위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받는다고. 중요한 건 성별이 아니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박민지 중위가 덧붙였어요. K9 같은 자동화된 장비가 도입되면서 물리적 힘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제는 기술적 이해와 전술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정하은 소위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전장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고. 중요한 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느냐는 것뿐이라고. 여자도 군인도 그냥 사람입니다. 정하은 소위의 이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모든 차별과 편견이 떠올랐어요. 더 강해져야 한다는 강박,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 항상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하지만 여기서 만난 한국 여성 군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부담감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오후에는 실제 사격 훈련에 참여했어요. 저도 K9의 조작석에 앉아서 직접 체험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복잡해 보였던 조작 시스템이 실제로는 매우 직관적이었어요. 이수진 대위가 옆에서 설명해줬어요. K9의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는지, 실수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것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격이 끝난 후 한국 여성 장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저는 그들에게 핀란드 군대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장비 문제들, 그리고 제가 이번 출장에서 느끼고 있는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서요. 이수진 대위가 말했어요. 군인의 본질은 어느 나라든 같다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념, 동료를 보호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책임감. 박민지 중위는 덧붙였어요. 좋은 장비는 그런 신념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K9가 바로 그런 장비라고. 그날 한국 여성 군인들과 보낸 시간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과 한계를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줬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재현 씨가 물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특히 같은 여성 군인으로서 큰 자극을 받았다고. 김재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군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을 중시한다는 것이라고. 성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라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출장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핀란드 실사단 보고서에 진실을 담기로 한 거예요. 애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로 했어요. 호텔방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K9의 기술적 우수성, 혹한 조건에서의 안정성, 사용자 중심 설계, 그리고 한국군의 운용 철학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건 무기 도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군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라는 거려.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오후에 실사단 회의가 있었어요. 애사가 임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K9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기술적 한계, 호환성 문제,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이유로 들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발표했어요. K9의 장점들, 실제 운용 현장에서 본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비가
우리 군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사의 얼굴이 굳어졌고 다른 실사단 멤버들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제가 에사의 지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자적인 평가를 한 거였거든요. 에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제가 전체 팀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실사단의 통일성이 깨진다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본 것을 보고할 뿐입니다. 그것이 실사단원으로서의 제 의무입니다. 에사가 더욱 격분했어요. 정치적 고려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현실을 모른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회의 후 에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마지막 경고라면서 지금이라도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군 경력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해떡했어요. 저는 에사에게 명확히 말했어요. 제가 군인이 된 이유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굴복해서 거짓을 쓸 수는 없다고. 그날 저녁 김재현 씨와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게 되니까요. 김재현 씨는 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힘든 결정을 하셨네요. 김재현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김재현 씨가 말했어요. 진실을 지키는 일이 항상 보상받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가치가 인정받을 날이 온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저는 김재현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번 출장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무기의 진정한 의미, 군인의 책임, 그리고 진실의 가치에 대해서요. 핀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보고서를 최종 점검했어요. 에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쓴 내용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어요. 본국에 도착한 후 일은 예상대로 벌어졌어요. 에사는 제 보고서를 문제 삼으며 상부에 보고했고 저는 징계 절차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보고서가 국방부 장관까지 직접 전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관이 실사단에 상반된 평가에 의문을 갖고 직접 검토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국방부에서 저를 직접 불러서 브리핑을 요청했어요. 장관 앞에서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K9의 성능, 한국군의 운용 철학, 그리고 왜 이 장비가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요. 장관이 물었어요. 정말로 확신하느냐고. 이 장비가 우리 군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느냐고.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확신한다고. 이것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그날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에사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됐고 유럽 방산업체들의 로비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몇 달 후 핀란드 정부는 K9 도입을 공식 결정했어요. 제 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실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김재현 씨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김재현 씨와 마지막 만남이 있었어요.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상하게 아쉬운 기분이 들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거든요. 김재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번 일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답했어요. 이번에 돌아가면 나 다시 군복 입을 거예요. 진짜로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서요. 제가 한 말이었어요. 김재현 씨와 이야기하면서 한국 군인들을 보면서 저는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이라는 거려. 김재현 씨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칠이 중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핀란드군이 부럽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과분한 칭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김재현 씨가 운전을 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한국을 떠나는 거였어요. 처음 왔을 때는 의무감으로만 왔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것을 얻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공항 출발 게이트 앞에서 김재현 씨가 말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K9 도입이 결정되면 기술 지원차 핀란드에 갈 수도 있다고. 저는 그 말에 기대감을 느꼈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김재현 씨는 단순한 업무 파트너가 아니라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사람이었거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요. 김재현 씨의 약속이었어요. 핀란드로 돌아간 후 몇 달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애사의 반발, 동료들의 시선, 상부의 압박까지.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이 진실이었고 그 진실을 지키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김재현 씨와 영상 통화를 하게 됐어요. 핀란드의 상황을 궁금해했고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물었어요. 영상 통화 중에 저는 고백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김재현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냥 시스템의 부품 같은 존재였어요. 주어진 일만 하고 말 잘 듣는 군인이었죠. 하지만 김재현 씨를 통해 군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달았어요. 김재현 씨도 진솔하게 답했어요. 자신도 시리 중사를 만나서 많은 걸 배웠다고, 진실을 지키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고. 그 후로 저희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업무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개인적인 이야기였어요. 서로의 일상, 생각, 그리고 꿈에 대해서요. 몇 달 후 드디어 핀란드 정부에서 K9 도입을 공식 결정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제 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말도 함께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K9 도입과 함께 기술 지원팀이 핀란드에 파견되는데 김재현 씨가 그 팀의 책임자로 온다는 거였어요. 1년 후 핀란드 공항에 K9 장비 1호와 함께 김재현 씨가 입국했어요.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1년 만에 다시 만난 김재현 씨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 그대로였어요. 시리 중사님, 오랜만입니다. 김재현 씨의 인사에 저는 활짝 웃었어요. 정말 반가웠거든요. 재현 씨, 핀란드에 온 걸 환영해요. 그날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김재현 씨는 핀란드에서 K9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저는 K9 운용부대의 핵심 요원이 됐어요. 저희는 함께 일하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김재현 씨가 말했어요. 시리 중사가 있어서 이 일이 가능했다고. 진실을 지킨 사람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김재현 씨가 진정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됐어요. 보고서가 아닌 사람으로, 숫자가 아닌 진실로 만난 특별한 인연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너진 신념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더 단단한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김재현 씨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더욱 확고해졌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